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던 우리 교재 8장 그 고정환율제하고 변동환율제를 비교하는 8장의 내용을 이제 마저 공부할 텐데, 그러려면 우선 슬라이드를 띄워야겠죠.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수업 끝나기 전에 했던 내용은 두 나라 경제의, 그러니까 하나는 기준이 되는 나라가 있을 거고, 고정환율제 그 기준이 되는 나라 또는 뭐 기축통화국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걸 우리가 홈 컨트리라고 했을 때 어떤 특성을 살펴봐야 우리나라에 더 잘 맞는 환율 제도를 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볼 때 이제 두 가지 요소를 본다고 했어요. 하나는 두 나라의 통합의 정도. 두 나라 사이에 교역량이 많고, 그다음에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두 나라의 그 이코노믹 트랜잭션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통합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거래가 많을 때는 변동환율제를 택하면 환율이 변할 때마다 두 나라 상품의 상대 가격을 계속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많겠죠. 그런데 고정환율제도를 택하면 뭐 굳이 그런 계산을 계속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효율성이 드러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코노믹 시밀러리티. 그래서 이제 경기 변동을 겪으면 여러 가지 충격이 경제에 오는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겪는 그런 충격의 성격이 비슷하다. 그다음에 충격의 타이밍도 비슷하다.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시밀러리티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 나라 사이에 그 두 나라가 겪는 그 충격의 시밀러리티가 낮으면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봤던 영국하고 독일에 의해서 보듯이 뭐 굳이 독일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겪는 샥의 시밀러리티가 높으면 고정환율제를 하는 게 더 좋을 것이고, 아니, 그걸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두 나라가 겪는 그 충격의 시밀러리티가 낮으면 굳이 고정환율제를 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하고 독일에 의해서 봤듯이 뭐 독일이 충격을 겪었을 때 영국이 고정환율제를 택하면 그 충격을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일정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독일에서 이자율을 올리면 영국도 같이 이자율을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그 메릿이 별로 없다. 베네핏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려면 기축통화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그 경기 변동에서 오는 충격의 성격이 비슷할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보듯이 이 가로축에는 두 나라 경제 통합의 정도를 나타내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 나라 경제 통합의 정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세로축에는 두 나라 경제가 겪는 그 샥의 성격이 얼마나 비슷하냐를 나타내게 돼서 여기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두 나라 사이에
시메트리가 높아진다. 시밀러리티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두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한 나라 안에 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아주 좁은 지역 뭐 어떤 도시라든지 어떤 특정 지방 그런 곳에 뭐 이웃한 두 마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좁은 지역에 그 좁은 지역에 두 곳을 살펴본다 그러면 그거는 뭐 한 도시의 이웃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어떤 한 특정 지역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지역에 뭐 두 개의 도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울산하고 부산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목포하고 광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한 나라 안에 두 지역 예를 들면 서울하고 경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걸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뭐 두 개의 인접한 이웃 나라 예를 들면 뭐 미국하고 캐나다라든지 유럽으로 볼 것 같으면 독일하고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하고 스페인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 그다음에는 두 나라 간의 통합의 정도가 상당히 높고 또 그 두 지역이 겪는 충격의 정도도 비슷하다. 충격의 방향이라든지 타이밍이 비슷하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범위를 좀 더 벌리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두 지역 사이에 별로 그렇게 통합의 정도가 높지도 않고 그다음에 두 나라가 겪는 그 충격의 성격도 전혀 다른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합의 정도랑 충격의 유사도가 높아질수록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그 베네핏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고정환율제가 나으냐, 변동환율제가 나으냐를 구분하는 어떤 그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선은 두 나라 사이에 어느 정도 통합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나라가 겪는 그 경제 충격의 성격이라든지 타이밍이 어느 정도 유사한 그런 두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일종의 그 경계선으로 놓고 그거보다 통합이나 시밀러리티의 정도가 높아지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거보다 통합의 정도나 시밀러리티가 낮아지면 그때는 변동환율제를 택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선을 실제 환율 제도를 결정하는데 활용했던 예가 이제 그 영국이 유럽의 익스체인지 레이트 메커니즘에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메커니즘을 떠날 것이냐를 결정했던 그 파이브 테스트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이 바운더리의 위치를 정책적으로 결정했던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고정환율제가 경제 통합도가 높을수록 유리하고, 그 다음에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 그게 두 나라 사이에 그 상거래를 더 촉진시켜서 통합의 정도를 더 높여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죠? 우리가 이 고정환율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 실제로 그러냐? 그러면 고정환율제의 그 장점을 과연 뭘로 측정할 것이냐? 한 가지 방법은
상거래의 양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상거래가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그래서 뭐 고정환율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그 20세기 초반에 골드 스탠다드 시스템 하에서 국제 교역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 그때는 그랬지만 그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주장이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실제 자료를 가지고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그 두 나라 사이의 그 환율의 고정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 이런 거를 우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정원 가장 강한 형태의 고정환율 제도 두 나라가 동일한 화폐를 쓰는 경우, 그건 뭐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강한 고정환율제는 직접적으로 어떤 나라 B의 통화 가치에 홈 컨트리 A의 통화 가치를 그냥 아주 그 스트릭틀리 픽스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 달러에 홍콩 달러를 고정시키는 그런 게 한 예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환율 어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익스체인지 레이트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면 될 텐데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두 나라의 환율이 고정되긴 했는데 둘이 서로 이제 직접 환율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제3국의 통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정이 돼 있을 경우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콩이 미국 달러에 대해서 고정 환율을 유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고정 환율을 유지하면 홍콩 달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화폐는 간접적으로 고정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 스웨덴이나 라트비아 같은 경우를 봐도 두 나라가 다 유로에 대해서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아니 스웨덴 크로나하고 그다음에 라트비아 통화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두 통화 사이에는 이렇게 간접적인 고정 환율 제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두 나라 사이에 환율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서 나라들을 이제 네 가지 그 익스체인지 레이트 어레인지먼트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변동 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볼륨 오브 트레이드,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의 량이 얼마나 크냐 또는 얼마나 작냐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커먼 커런시를 사용하는 커런시 유니언의 경우에는 변동 환율제인 두 국가보다 교역량이 38% 정도 크더라. 그다음에 두 나라 사이에 직접적으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동 환율제인 경우에 비해서 21% 정도로 교역량이 많더라.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두 나라의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동 환율제인 경우보다 오히려 1% 교역량이 적더라.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1% 교역량이 적다는 거는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무의미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고정환율제라고 해서 꼭 두 나라 사이의 그 인티그레이션을 증가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인디렉트 패그의 경우를 보면. 하지만 그 두 나라 통화 사이에 직접적으로 환율이 고정돼 있거나 아니면 공통의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동환율제의 경우보다 그 트레이드 볼륨이 더 크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제통합의 정도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경제통합의 정도를 트레이드 볼륨으로 보는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제통합의 정도를 두 나라 재화의 가격이 얼마나 가깝게 수렴하느냐. 그래서 그 고정환율 제도의 베네핏을 프라이스 컨버전스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고정된다 그러면 실질 환율, 리얼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볼 때 이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두 나라의 재화 가격이 점점 더 가깝게 수렴할 것이다. 그다음에 러브 원 프라이스도 홀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좀 더 확장하면 PPP가 성립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 환율이 고정되면은 그러면은 그 PPP에 좀 더 가까운 상태로 수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또 반면에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 그 우리가 그 오픈 이코노미 트릴레마에서 봤던 것처럼 그 세 가지 디자이러블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다 달성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런가 데이터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또 자본시장이 개방돼서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만 환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동환율제를 택하는 경우, 그다음에 자본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어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각각 통화 정책의 그 자율성이 화- 환율을 고정한 나라와 환율을 고정하지 않은 나라,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 통화 정책의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 그를 데이터로 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경우 기축통화국의 이자율에 대해서 홈 컨트리의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래서 기축통화국의 이자율이 올라갈 때, 기축통화국의 이자율이 내려갈 때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으면 이자율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죠? 기축통화국 이자율이 올라갈 때는 홈 컨트리 이자율도 올라가고, 기축통화국 이자율이 내려갈 때는 홈 컨트리 이자율도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환율 변동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고정환율제면. 그러면 이 항이 없어져서 uncovered interest parity가 이렇게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외국 이자율, 국내 이자율 간의
1대1 관계가 맺어지고 둘 사이에는 요 45도선 여기 굉장히 가깝게 그 두 나라의 이자율 조합이 배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해보니까 두 나라의 이자율 사이에는 이런 양의 관계가 있고 그 기울기는 45도에 굉장히 가깝더라. 이런 걸 하나 찾아냈고.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고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아니, 환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두 나라 사이 이자율에는 일정 정도 포지티브한 관계가 있지만 그게 꼭 이렇게 외국 이자율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이자율도 같이 올라가는 45도의 관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더라. 그다음에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뭐 고정환율 제도를 택하든 변동환율 제도를 택하든 기축통화국의 이자율하고 홈컨트리의 이자율 사이에 뭐 그렇게 뚜렷한 45도 1대1 관계가 별로 성립하는 것 같지 않더라. 기울기가 45도에서 굉장히 뭐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오픈 이코노미의 트릴레마를 생각해 볼 때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통화정책의 자유도가 보장되면 환율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된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국내 통화정책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본시장 저 뭐지? 국내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뭐 환율의 안정성을 택하고자 한다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실제 데이터로도 보여줄 수가 있더라. 그다음에 그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시밀러리티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환율을 고정시킬 때 그 비용은 뭘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일단 환율을 고정시키면은 국내 머니터리 팔러시의 자율성이 상실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경기 변동이 올 때 통화당국에서 중앙은행에서 자유롭게 그 통화 정책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뭐 네거티브 샥이든 포지티브 샥이든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국내 총생산의 변동성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정책으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변동성을 죽여줄 수 있는 옵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고정환율제를 택하면 기축통화국의 이자율이 올라갈 때 홈컨트리의 소득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홈컨트리의 소득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자율을 같이 올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하고 소비가 위축돼서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지만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다고 할 때는 뭐 굳이 외국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뭐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뭐 이렇게 100% certainty로 소득이 감소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그 비용 중에 하나는 국내 생산 또는 국내 소득이 좀 더 큰 변동성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기준이 되는 나라, 여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이 되는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에서 이자율을 1%포인트 포인트만큼 올렸을 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를 홈컨트리라고 보면, 홈컨트리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살펴봤더니, 변동환율 제도를 택한 나라에서는 미국이 이자율을 1%포인트 포인트 증가시켰을 때 선진국의 경우에는 0.01% 정도 성장률이 감소하더라. 변동환율제인 나라에서. 하지만 이머징 마켓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미국 이자율 1% 올렸을 때 홈컨트리 소득이 그 소득 증가율이 0.07% 정도 증가하더라.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리면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미국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인데 수익률도 좋아지니까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화폐는 미국 달러에 대해서 평가 절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성장률도 0.07% 정도 높아지더라.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를 택한 경우에는, 아니, 그거 하기 전에,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를 택한 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이자율을 1% 올렸을 때 경제 성장률이 0.01% 정도 낮아지더라.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실질 소득 성장률이 0.07% 높아지더라. 그래서 오버all 0.05% 정도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데 고정환율제를 택한 나라에서는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는데 기축통화국이 이자율을 1%포인트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려야 되니까 그때는 경제 성장률에 네거티브 이펙트가 있더라. 그래서 실질 소득이 0.27%만큼 그 실질 소득 성장률이 0.27%만큼 감소하더라.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이카노미에서는 기축통화가 기축통화 이자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0.12% 정도 감소하더라. 그래서 어, 월드와이드 실질 소득 성장률이 0.12%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어떤 나라에서? 고정환율제를 택한 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 경기가 그 기축통화국의 이자율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변동환율제인 나라보다. 이 진폭을 보면 훨씬 크잖아요. 고정환율제를 택한 나라의 경우에.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는 뭐 0.07% 증가, 0.01% 감소, 0.05%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변동환율제인 나라에서. 실제로 이 0.05% 실질 성장률 증가라는 거는 통계적으로는 시그니피컨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통화국에서 이자율을 올린다고 해서 변동환율제를 택한
어떤 나라는 그 뭐 홈 컨트리가 굳이 그거에 따라서 실질 경제 성장률에 뭐 시그니피컨트한 임팩트를 겪는 경우는 없다. 뭐 이런 통계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고정환율제의 장점은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이 정부가 그렇게 정책의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세 수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굉장히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독재 국가들도 많아서 이제 예산을 그뭐 대통령이라든지 특권층 마음대로 이렇게 좀 허투루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재정이 점점 뭐라 그래야 되지? 악화되니까 어떻게 충당을 하겠어요? 뭐 자본시장이 잘 발달돼 있는 나라 같으면 채권,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겠지만 뭐 저개발국이라든지 뭐 극심한 독재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장도 잘 발달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뭐 어떤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중앙은행을 압박해서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국가 재정을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을 쥐어짜서 이제 통화 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항상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 하이 인플레이션은 또 민간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민간 부문에서 뭐 하우스홀드가 국가의 채권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채권의 액수만큼 정부는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뭐 매년 또는 매달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면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정부 그 하우스홀드가 가지고 민간 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부 채권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정부 채권의 액면가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 채권의 전체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이자를 갚을 텐데 그 인트레스트 페이먼트의 가치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는 통화를 방만하게 남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해가지고 자신의 그 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민간 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일종의 텍스 개념으로 봐서 이거를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그래요. 또 이 인플레이션 텍스를 다른 말로는 시니어리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결국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액수가 고정되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이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만큼 자기 자산의 가치에 이제 마이너스 효과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시니어리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머니 홀드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머니를 홀드하고 있는 양은 이 리얼 머니 밸런스, 실질 통화 잔고에 의해서 그 양이 결정되는데 이거는 액면가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인플레이션 텍스는 인플레이션율 곱하기 통화 실질 잔고의 총액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니어리지는 인플레이션 레이트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 텍스 레이트 곱하기
텍스 베이스가 되는 실질 통화 잔고의 곱으로 결정이 된다. 그다음에 이 뒷부분은 그냥 이 통화 공급을 통화 수요로 다시 환산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뭐 어차피 균형에서는 통화 공급이 통화 수요랑 같아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통화를 이렇게 남발하는 정부가 있다면 변동환율 제도를 택했을 때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다른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아주 뭐 무한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생기지만 대외적으로는 환율이 지나치게 절하돼서 이제 그게 좀 더 심해지면은 그 뭐지?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맘대로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고정 환율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통화 남발이라든지 과도한 인플레이션 텍스를 민간 부문에서 징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정 환율 제도의 부수적인 장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익스체인지 레이트 레짐의 형태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다 다르더라. 선진국을 보니까 고정환율 제도인 경우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16%까지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율이죠. 그죠? 계산이 됐어요. 그다음에 고정환율제 안에서도 일정 정도 업다운을 허용하는 좀 약간 어 약간의 융통성을 보장하는 고정환율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진국의 경우 8%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더라. 그다음에 변동환율제인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 그 환율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managed floating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선진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8% 정도 되더라. 그런데 자유롭게 환율이 변동하도록 하는 나라들은 선진국의 경우에 인플레이션율이 4% 정도로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었다. 197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머징 마켓이나 less developed countries, 저개발국의 경우를 봤더니 고정환율제를 택한 나라들은 이 기간 동안 10%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이게 사실은 거의 5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16% 그러면 우아하지만 뭐 잠깐 이게 애뉴얼 인플레이션으로 환산했을 수도 있겠네. 그죠? 뭐 어쨌든 이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그 환율의 변동을 약간씩 약간씩 허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50년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텍스 관련한 고정환율 제도의 장점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저개발국이라든지 독재국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예를 보더라도 저개발국에서는 고정환율제를 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프리폴링이라는 건 뭐냐면 외환 위기를 겪는 경우 이제 자국 통화 가치가 무한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외환 위기를 겪는 경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72% 정도까지. 그다음에 저개발국이나 이머징 이코노미의 경우에는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381% 정도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거를 선진국, 개발도상국 구분하지 않고 전체 월드로 봤을 때는 고정환율제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11%, 고정환율제이면서 약간의 그 조정을 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매니드 플로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13%, 변동환율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7%. 그래서 이 월드 데이터를 보면 고정환율제가 꼭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를 개발도상국만 딱 떼어놓고 볼 때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개발도상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대외 부채가 많겠죠. 그죠? 그러면 익스터널 웰스가 주로 이제 그렇게 크지 않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익스터널 웰스의 변화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겠지만 결국은 순자산, asset 마이너스 liability, 순자산의 크기, 그다음에 환율의 변동, 여기에 영향을 받을 텐데 저개발국일수록 이 환율 변동폭이 클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그렇게 별로 안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인 뭐 달러나 유로에 비하게 되면 개발도상국의 화폐 가치는 막 위아래로 크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대외 부채가 있다. 익스터널 웰스가 마이너스라서 대외 부채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국내 통화가 심하게 평가절하되면은 그만큼 순자산, 대외 순자산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국내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얘가 확 올라가는데 얘는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국내 순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당장 그,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뭐 소비할 수 있는 여유도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크게 하락하겠죠. 그래서 소비나 투자의 결정이 그 나라의 토털 웨스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소비 같은 경우 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소득이 낮더라도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원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소득이 얼마 안 돼도 그냥 뭐 충분히 많은 소비를 하면서 뭐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환율의 급상승으로 대외 순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국내 토탈 웨스가 감소하면 소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겠죠. 그죠? 투자의 경우에도 뭐 비슷한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뭐 자산 규모가 큰 회사가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동네 구멍가게처럼 굉장히 적은 자본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뭐큰 투자를 하기도 어렵죠. 그죠? 그래서 뭐 냉장고가 고장 난다든지 그러면 그 당장 수리비
들어갈 것도 막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탈 웰스가 줄어들면 소비, 소비뿐 아니라 투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해외 자산하고 해외 라이어빌리티가 액수가 같으면은 환율이 아무리 위아래로 높이 올라가고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외 순자산에 영향이 없겠죠. 이게 빵이니까, 그죠? 이게 빵이거나 아주 굉장히 작은 규모가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이 부등호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성립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산하고 라이빌리티 규모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 부채가 해외 자산보다 훨씬 클 텐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환율 변화의 영향이 대외 순자산하고 국내 총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겠죠.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총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죠? 그래서 그 환율이 웰스에 충격을 줘서 총수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소득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이제 그 소득이 좀 더 디스테빌라이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채가 있다면 차라리 환율을 고정시켜서 얘를 없애주는 게 국내 자산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이제 valuation effect, 환율 변화에 따른 그 대외 순자산 가치의 변동의 크기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 외환위 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그 대외 순자산이 4% 정도 줄어들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이거는 극단적인 예가 되겠죠. 대외 순자산이 거의 40%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언제? 1993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 요 딱 중간에 아시안 크라이시스가 있었잖아요. 97년에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대외 순자산이 이렇게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게 일종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환율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부의 감소. 근데 부의 감소가 어디서 나타난 거냐면 net foreign currency debt. 그러니까 외화 부채죠. 외화 부채. 외화로 denominated 된 부채. 거기서 생기는 부의 감소. 그다음에 세로 축에는 뭐가 있냐면 real GDP 변화율. 그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환율 변화에 따라서 국내 웰스가 감소하면 소득 성장률이 네거티브리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를
이 리그레션 라인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도 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대외 순자산에 대한 영향, 이 설명을 약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율을 고정시키는 또 다른 베네핏. 이건 앞에서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제 결국 많은 나라들은 대외 부채를 지게 될 때 외국 화폐로 그 디노미네이트 된 부채를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면 달러로 빌려오지 채권을 한국 원화로 발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환율이 크게 우리나라에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진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대외 부채 부담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안 좋은 효과가 더 커지겠죠. 이거를 이제 그 인터내셔널 매크로 이코노미 연구에서는 자국 통화로 부채를 발행할 수 없는 나라들의 원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씬. 그래서 자국 통화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면, 대외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면 환율 변동이 오더라도 그게 국내 그 뭐지? 그 대외 순자산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자국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외국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니까 환율이 변하게 되면 그 채권 가치도 크게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자국 통화가 약해지면 달러 빚을 진 경우에는 그만큼 똑같은 액수의 달러 빚을 갚는데 자국 통화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화폐 교환 비율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 국내 경제에는 훨씬 더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리지널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환율제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자국 통화로 그 해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런 원죄 때문에. 그래서 나라별로 봤더니 external liability를 해외 통화로 발행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처럼 그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센터라고 불릴 만한 곳에서는 외국 통화로 대외 부채를 판매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대외 부채를 끌어오는 비중이 8%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그는 유로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잘 사는 나라건 뭐 못 사는 나라건 대외 부채를 빌려오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해외 통화로 발행한 대외 부채를 빌려오게 된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카리비안 컨트리즈는 특히 외환 위기를 많이 경험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 달러로 돈을 빌려오게 된다. 그래서 자국 통화로 대외 부채를 빌려올 수 있는 나라들은 변동환율제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여기는 지금 내가 말한 거랑 써 있는 게 반대로 돼 있네요. 그죠? 자국 통화로 대외 부채를 빌려올 수 없는 나라들은 변동환율제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디스테빌라이징 이펙트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음, 그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아까 그 경제 통합이나 충격의 시밀러리티에 따라서 이제 지역 간 관계를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그런데 고정환율제냐 변동환율제냐를 결정하는 그 구분선이 뭐 이 자리에 딱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나라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변동환율제가 유리하냐 고정환율제가 유리하느냐 하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고정환율제는 뭐 고정환율제든 변동환율제든 특히 고정환율제도는 이제 자국 통화를 외국 통화 가치에 강하게 연동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고정환율제도에 가입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직후에 브레튼 우드 체제 그때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 화폐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켰죠. 그다음에 뭐 유로가 통용되기 시작한 1999년 이전의 그 익스체인지 레이트 메커니즘 유럽에서의 그 유럽 통화 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여러 나라가 같이 그 어, 특정 화폐 자국 화폐를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정 환율 제도에 N개의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면 이제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국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외의 나라, N-1개의 나라들은 이제 자기 나라 통화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축통화국이 N번째 나라라고 하고 이런 문제를 Nth country problem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뭐가 문제냐? 뭐 기축통화국이 이자를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고 기축통화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죠. 뭐냐면 그 환율을 고정시키기로 한 그 약속 때문에 한 나라 경제의 다른 부분들이 거기에 같이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ISLM, 간단한 ISLM 모형으로 만약에 제3국, 그러니까 홈컨트리하고 기축통화국 사이에 일정 정도의 경제 협력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다음에 경제 협력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두 나라 사이에 일정 정도의 협력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ISLM 모형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단 요 비디오를 지금 1시간 됐으니까 요걸 끊고 다음 비디오로 올려줄게요.